72살 시어머니의 팔순 잔칫날, 며느리는 저를 홀로 남겨두고 가족 여행을 떠났습니다. 18억짜리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던 제게 SNS 속 가족 사진은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발 딛고 선 그 집의 주인이 바로 저였다는 것을요. 제 마지막 선택을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내 나이 72, 박선자예요. 사람들은 나보고 이젠 쉴 때도 되지 않았냐고들 하지만 몸이라는 게 참 정직해서 평생을 움직여온 버릇이 어디 가질 않아요. 그래서 나는 오늘도 새벽같이 일어나 찬물에 얼굴을 씻고 집을 나섰어요. 우리 집은 마포구청역에서 멀지 않은 주택가에 있는데 여기서 15분만 부지런히 걸으면 망원시장이 나오거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핸드폰으로 장을 본다지만 나는 역시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내 손으로 만져봐야 직성이 풀려요. 시장의 아침은 언제나 활기가 넘쳐요. 생선 가게 앞은 비릿한 바다 냄새로 싱그럽고 과일 가게에는 철마다 바뀌는 달콤한 향이 가득하죠. 어머니, 오늘 물건 좋아요. 하고 외치는 단골 총각의 목소리를 들으면 나도 덩달아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오늘은 아들 민준이가 좋아하는 갈치를 좀 사고 며느리가 그래도 입에 대는 애호박이랑 두부를 샀어요. 까만 비닐봉지가 양손에 묵직하게 들릴 때면 그래도 내가 가족들 밥은 굶기지 않는구나 싶어 마음 한구석이 든든해져요. 집으로 돌아오는 골목길은 조용해요. 다들 출근 준비로 바쁠 시간이죠. 이 3층짜리 집, 나와 먼저 간 영감이 마포 한복판에서 40년간 국밥을 팔아 한 층 올린 우리 인생이에요. 삐걱거리는 대문을 열고 들어서면 익숙한 내 집 냄새가 나를 반겨줘요. 나는 봉지를 내려놓고 허리부터 두드렸어요. 아이고, 뼈마디가 예전 같지가 않네요. 그래도 어떡해요. 아침은 차려야지. 쌀을 씻어 밥을 안 치고 어제 저녁부터 우려낸 멸치 육수에 된장을 풀어요.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 소리는 언제 들어도 정겨워요. 이게 바로 집밥 소리 아니겠어요. 아침 식사가 거의 다 준비될 때쯤 아들 내외가 각자 방에서 나와요. 올해 48빈 아들 민준이는 중견기업 과장인데 며느리 지연이는 45, 홍보팀장이라 그런지 항상 옷차림이 반듯하고 화장도 완벽하죠. 둘 다 좋은 직장에 다니니 남들이 보기엔 얼마나 부럽겠어요. 그런데 우리 집 식탁은 좀 이상해요. 지연이는 식탁에 앉아서도 손에서 스마트폰을 놓질 않아요. 뭐가 그리도 바쁜지 화면을 쓸어 올리는 손가락만 분주하죠. 내가 갓 지은 밥을 퍼주며 애미야, 밥 먹어라 하면 그제야 눈을 들어 건성으로 대답해요. 네, 어머님. 오늘 아침에도 그랬어요. 내가 시장에서 사온 갈치를 노릇하게 구워 식탁에 올리니 지연이가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라고요. 나는 그냥 시장 갈 때 편하게 입는 무릎 나온 몸빼바지에 낡은 카디건을 걸치고 있었거든요. 그걸 보고 지연이가 뭘 했는 줄 알아요? 밥 먹는 아들 들으라는 듯이. 하지만 시선은 나에게 고정한 채로 그랬어요. 그 말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촌스럽다. 내가 평생을 일할 때 입고 자식들 키울 때 입었던 편한 옷인데 이게 그렇게 부끄러운 옷인가 싶었죠.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밥만 내려다봤어요. 그때 민준이가 신문에서 눈을 떼고 한마디 해줄 줄 알았어요. 엄마가 편하시다는데 당신이 왜 그래? 딱 한마디면 되는데. 하지만 우리 아들은 그저 신문 넘기는 소리만 바스락 낼 뿐이었어요. 못 들은 척, 안 보이는 척. 그 침묵이 며느리의 뾰족한 말보다 내 가슴을 더 아프게 찔렀어요. 저 아이 내가 업어 키우고 먹여 키운 내 아들인데 언제부터 저렇게 제 아내 뒤에 숨어버리는 남자가 됐을까요? 저녁 시간이 되면 갈등은 더 선명해져요. 나는 또 저녁 내내 부엌에서 가족들이 좋아할 반찬을 만들어요. 하지만 식탁에 둘러앉아도 대화는 없어요. 각자 스마트폰을 보거나 회사 이야기를 하거나 내게 말을 거는 사람은 없죠. 오늘 저녁에는
내가 정성껏 끓인 된장찌개를 놓고 지연이가 또 한마디 했어요. 어머님,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짜게 안 먹어요. 건강에 안 좋게. 그 말투는 분명 존댓말인데 이상하게 나를 깔보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꼭 내가 뭘 모르는 구시대 사람 취급하는 것 같아서요. 손주 학원 문제로 아들 내외가 이야기를 나눌 때도 그랬어요. 나는 그래도 애 할머니인데 한마디쯤은 물어볼 줄 알았죠. 하지만 둘은 나를 없는 사람처럼 자기들끼리만 상의하고 결정해버려요. 민준이는 아내의 의견에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 엄마 생각은 어떠세요? 하고 묻는 법이 없어요. 나는 그저 투명인간처럼 앉아 밥만 먹었어요. 이 집의 주인이 누구인지, 이 아이들의 뿌리가 어디인지 다 잊어버린 것 같았어요. 저녁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데 거실에서 지연이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자기야, 이리 와봐. 사진 찍게. 나는 고무장갑을 낀 손을 멈추고 무심코 거실 쪽을 바라봤어요. 지연이가 스마트폰을 들고 남편과 손주를 소파에 앉히고 있었어요. 활짝 웃는 세 사람의 모습이 참 보기 좋았어요. 나도 모르게 흐뭇한 미소가 지어졌죠. 그런데 잠시 후 어깨 너머로 본 지연이의 스마트폰 화면에서 나는 내 눈을 의심했어요. 지연이는 방금 찍은 사진을 올리면서 완벽한 우리 가족이라는 글을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진 속에는 분명 나도 함께 있었는데 교묘하게 내 모습만 잘려나간 채 아들과 손주 그리고 자신만 남아 있었어요. 마치 처음부터 나는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처럼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아, 내가 이 집에서 이런 존재였구나. 사진 한 장에도 같이 담길 수 없는 완벽한 가족이라는 그림에서 지워져야만 하는 그런 존재.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냥 조용히 돌아서서 내 방으로 들어왔어요. 문을 닫고 나니 그제야 참았던 숨이 터져 나왔어요.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먼지 쌓인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낡은 앨범 하나를 꺼냈어요.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빛바랜 사진 속에서 먼저 간 영감이 그리고 지금의 민준이보다도 젊었던 내가 웃고 있었어요. 갓난아기 민준이를 안고 행복해하던 사진, 첫돌잔치 때 새 식구가 찍은 사진, 국밥집 개업식 날 고생했다며 내 어깨를 감싸주던 영감의 투박한 손. 그때는 가난했지만 우리는 분명 한 가족이었는데 사진 속에는 보이지 않는 끈끈한 정이 있었는데 앨범의 마지막 장을 덮으니 현실의 찬 공기가 더 시리게 느껴졌어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우리 가족 사이에 이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게 나는 그저 자식들 행복만 바랐을 뿐인데 그 행복한 그림 속에 내 자리는 없다는 것을 오늘 밤에야 너무나도 선명하게 깨달아 버렸어요. 창밖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내 마음도 그랬어요. 그날 밤 낡은 앨범을 덮고 나서야 내 평생의 시간이 고스란히 담긴 이 집이 더는 온전한 내 공간이 아님을 깨달았어요. 아침 해가 밝아오는 것이 두려웠던 건 처음이었죠. 하지만 시간은 무심하게 흘렀고 어김없이 아침은 찾아왔어요. 며느리 지연이의 기분은 어제 저녁보다 한결 좋아 보였어요. 아마 SNS에 올린 사진에 좋아요가 많이 달리기라도 했나 보죠.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주말 아침이었는데 지연이가 느닷없이 거실에 가족 모두를 불러 모았어요. 손에는 두툼한 잡지 몇 권과 태블릿 PC를 들고서 말이에요. 그러고는 아주 밝은 목소리로 선언하더라고요. 우리 집을 리모델링 해야겠다고. 어머님, 민준 씨, 우리 집이 너무 낡고 촌스러워서 친구들을 초대할 수가 없어요. 그 말은 마치 어제 내가 입었던 몸빼바지를 지적하던 그 말투와 똑 닮아 있었어요. 나와 이 집 전체를 촌스러운 것으로 묶어버리는 말이었죠. 지연이는 상의를 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미 모든 계획을 다 세워놓고 통보를 하는 거였어요. 나와 민준이가 뭔가 반응하기도 전에 현관벨이 울렸고 낯선 젊은 남자가 들어왔어요. 지연이가 불렀다는 인테리어 디자이너였죠. 그때부터 내 집은 더 이상 내 집이 아니게 되었어요.
디자이너라는 젊은이는 집안 구석구석을 둘러보며 태블릿에 무언가를 계속 그려 넣었어요. 지연이는 그 옆에 딱 붙어서 이 벽은 허물고 통유리로 해주세요. 주방은 북유럽 스타일로요. 마포구에서 가장 세련된 집으로 만들어주세요. 같은 주문들을 쏟아냈어요. 마치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주문하는 손님 같았죠. 그 와중에 내 의견을 묻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한참을 그러던 디자이너의 손가락이 거실 한쪽에 놓인 낡은 자개 장식장을 가리켰어요. 그건 내가 시집올 때 친정어머니가 눈물을 훔치며 장만해 주신 혼수였고, 먼저 간 영감과 나의 젊은 시절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물건이었어요. 그런데 지연이가 그걸 보더니 인상을 팍 쓰며 말하더라고요. 아, 저런 쓰레기는 당연히 버려야죠. 저런 게 있으니 집이 촌스럽고 칙칙해 보이는 거예요. 쓰레기, 내 어머니의 마음, 내 남편과의 추억, 내 40년 세월이 한순간에 쓰레기가 되어버렸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죠. 나는 나도 모르게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그건 안 된다. 그건 절대 못 버려. 평생을 조용히 살아온 내가 그렇게 큰 소리를 낸 건 처음이었을 거예요. 내 완강한 반대에 지연이는 잠시 놀란 듯했지만 이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나를 바라봤어요. 그러고는 아주 교묘하게 아들 민준이를 향해 말했죠. 어머님 건강을 위해서라도 시설 좋고 전문적인 요양원에 가시는 게 훨씬 나아요. 여기는 공사하면 먼지도 많고 시끄러워서 지내시기 힘들 테니까요. 요양원. 그 세 글자가 내 귀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이 집에서 내 흔적을 지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서 이제 나라는 존재 자체를 이 집에서 치워버리겠다는 거였어요. 나는 너무 큰 충격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저 내 아들 민준이의 얼굴만 쳐다봤죠. 제발, 제발 이번만은 내 편이 되어달라고. 이건 그냥 옷이나 음식 투정이 아니지 않냐고. 내 어미의 삶과 역사를 통째로 부정하는 일이 아니냐고 눈으로 애원했어요. 민준이는 아내와 나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눈동자만 굴리고 있었어요. 지연이는 그런 남편을 재촉하듯 인터넷에서 찾은 고급 요양원 팜플렛 사진들을 태블릿으로 보여줬어요. 화면 속 요양원은 꼭 호텔처럼 번쩍였죠. 봐요, 민준 씨. 요즘 요양원은 이렇게 잘 나와요. 어머님께는 여기가 훨씬 편안할 거예요. 이건 당신 어머니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요. 그럴듯한 명분과 논리 앞에서 민준이는 결국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생각 좀 해보자는 힘없는 말만 내뱉을 뿐이었죠. 나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아, 이 집에서 나의 전통적인 권위는 이미 무너졌구나. 나는 더 이상 이 집의 어른도 주인도 아니구나. 그저 아들 내외의 세련된 삶에 방해가 되는 치워버려야 할 낡은 가구 같은 존재일 뿐이구나. 그날 이후로 지연이의 압박은 더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그녀는 자신의 SNS 친구들에게 곧 멋지게 바뀔 집에서 집들이를 하겠다고 공공연하게 약속을 했고, 그 압박감 때문에 리모델링을 서둘러야 한다며 매일같이 나를 몰아붙였어요. 나는 이 집이 어떤 집인지, 나와 영감이 40년간 새벽같이 일어나 국밥을 팔아번 돈으로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 올린 우리의 역사라고 설명하려 했어요. 하지만 지연이는 내 말을 가로막으며 딱 잘라 말했죠. 어머님, 과거에 얽매여 있으면 발전이 없어요. 중요한 건 현재와 미래죠. 나의 과거는 그저 얽매여 있는 것, 발전이 없는 것, 버려야 할 것이었어요. 지연이는 온라인 인테리어 커뮤니티에서 얻은 지식과 최신 유행 사진들을 들이밀며 나를 무지한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내가 가진 정보와 지식은 낮고 초라한 것이 되었고, 스마트폰 화면 속에 번지르르한 정보들이 새로운 권력이 되어 나를 짓눌렀죠. 결국 나는 내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내 집에서 완벽하게 고립된 거예요. 거실에서는 여전히 리모델링 계획으로 시끄러웠지만 그 누구도 내 방문을 두드리지 않았어요. 나는 내 삶의 터전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그저 방 안에서
무력하게 듣고만 있어야 했어요. 정서적인 소외감을 넘어 이제는 내 존재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이 집은 더 이상 나를 지켜주는 성이 아니라 나를 가두는 그들의 성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요양원 이야기가 나온 뒤로 우리 집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어요. 나는 내 방에 갇힌 섬이 되었고 거실에서 들려오는 아들 내외의 목소리는 밀물처럼 나를 고립시켰죠. 그들은 이제 대놓고 나를 없는 사람 취급했어요. 리모델링 계획은 착착 진행되는 것 같았어요. 지연이는 거의 매일 디자이너와 통화를 했고 내 방문 앞을 서성이며 이쪽 벽은 완전히 터야겠어. 같은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지연이가 평소보다 더 분주하게 집안을 쓸고 닦기 시작했어요. 최고급 백화점에서 사온 것 같은 식기들을 꺼내고 비싼 와인을 진열했죠. 무슨 일이냐고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중요한 손님이 오는구나. 아니나 다를까 저녁 무렵 말끔하게 차려입은 지연이가 내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왔어요. 어머님, 오늘 저녁에 제 직장 상사 부부께서 오시기로 했어요. 아주 중요한 분들이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꿀을 바른 듯 상냥했지만 눈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눈은 내게 경고하고 있었죠. 흠 잡힐 짓은 꿈도 꾸지 말라고. 그녀는 내 낡은 옷차림과 방 안의 세월 묵은 가구들을 한번 쓱 훑어보더니 준비해 온 말을 꺼냈어요. 그러니 오늘은 방에서 식사하시는 게 어떨까요? 제가 따로 잘 차려서 넣어드릴게요. 혹시라도 손님들 앞에서 실수하시면 어머님도 불편하시잖아요. 실수. 그 한마디가 내 가슴에 박혔어요. 내 존재 자체가 실수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었죠. 이 집의 안주인이었던 내가 이제는 손님들 눈에 띄면 안 되는 부끄러운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건 부탁이 아니었어요. 사실상의 감금 명령이었죠. 내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나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어요. 내 겉모습은 그렇게 수능적이었지만 속에서는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저녁이 되자 현관문이 열리고 낯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나는 방문에 귀를 기울인 채 숨을 죽였어요. 지연이는 평생 들어본 적 없는 상냥하고 교양 있는 목소리로 손님들을 맞이했고 아들 민준이도 덩달아 거들었어요. 거실에서는 맛있는 음식 냄새와 와인잔 부딪히는 소리, 화기애애한 대화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그 모든 것이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나와는 다른 세상의 일처럼 느껴졌어요. 지연이는 약속대로 내 저녁상을 방으로 들여왔어요. 손님상에 올랐던 음식들을 보기 좋게 담아왔지만 내 입에는 모래알처럼 까끌거렸어요. 음식을 씹는 내내 내 존재 자체가 이 집의 완벽한 이미지를 해치는 오점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지연이는 손님들에게 나를 어떻게 소개했을까요? 아마 몸이 편찮으셔서 방에서 쉬고 계신다고 했겠죠. 아니면 아예 내 존재를 언급조차 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는데 지연이가 잠시 거실을 나와 베란다에서 통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상대는 아마 옆집 이웃인 것 같았어요. 나는 나도 모르게 방문에 더 바싹 귀를 갖다 댔어요. 아유, 언니, 말도 마세요. 요즘 저희 어머님이 자꾸 깜빡깜빡하시고 고집을 부리셔서 걱정이에요. 나이 탓이려니 하긴 하는데 약간 노망이라도 드신 건지 자꾸 옛날 물건들 끌어안고 버리지도 못하게 하시고 저희가 아무리 좋게 말씀드려도 소용이 없네요. 순간 내 귀를 의심했어요. 노망. 그 끔찍한 단어가 지연이의 입에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어요. 그녀는 나를 단순히 고집센 늙은이로 만드는 것을 넘어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으로 이웃들에게 퍼뜨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야 리모델링을 강행하고 나를 요양원으로 보내려는 자신의 계획에 정당성이 생기니까요. 모든 행동에 나이 탓, 치매 탓이라는 딱지를 붙여 내 판단력을 의심하게 만들고 아들 민준이조차 내 말을 믿지 못하게 하려는 속셈이었죠. 손님들이 돌아가고 난 뒤 지연이는 아주 만족스러운 얼굴로 뒷정리를 했어요. 그러고는 보란 듯이
스마트폰을 들고 SNS에 사진을 올렸죠. 성공적인 홈파티, 소중한 분들과 함께한 행복한 저녁. 사진 속에는 화려한 음식과 웃고 있는 세 식구의 모습만 담겨 있었어요. 그 밑에는 힘든 와중에도 시어머니까지 모시는 최 팀장님, 정말 대단해요. 같은 칭찬 댓글들이 줄을 이었죠. 그들은 이 사진 뒤에 감춰진 끔찍한 진실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나는 그 화면을 보며 깨달았어요. SNS와 모바일 메신저는 지연이에게 나를 고립시키고 자신의 거짓된 이미지를 퍼뜨리는 가장 효과적인 무기라는 것을. 며칠 뒤 그 무기의 위력은 현실로 나타났어요. 아침에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는데 평소에는 살갑게 인사를 건네던 옆집 이웃이 나를 보고는 어색하게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다른 이웃들도 나를 보며 수군거리거나 안타깝다는 듯한 눈빛으로 쳐다보기만 할 뿐 말을 걸지 않았어요. 마포구 이 주택가에서 40년을 넘게 살았는데 나는 순식간에 기피 대상, 동정의 대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최 팀장네 까다롭고 정신 오락가락하는 시어머니, 그게 바로 나를 따라다니는 새로운 이름이었죠. 나는 내가 평생을 뿌리내리고 살아온 이 동네에서조차 완벽한 이방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날 밤 나는 내 방문을 잠갔어요. 거실에서는 여전히 텔레비전 소리와 아들 내외의 말소리가 들려왔지만 그 소리는 더 이상 내게 닿지 않았어요. 나는 텅 빈 방 한가운데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가족에게 버림받고 이제는 이웃에게까지 버림받았다는 깊은 절망감이 온몸을 휘감았어요. 평생을 바쳐 이룬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것 같았어요. 눈물이 흐를 법도 한데 이상하게 눈물은 나지 않았어요. 대신 가슴속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천천히 차오르는 것이 느껴졌어요. 겉으로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순응하는 모습이었지만 내 눈빛은 더 이상 슬픔에 젖어 있지 않았어요. 조용히, 아주 조용히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의 눈빛으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고. 절대로. 내 방에 갇혀 지낸 지 몇 주가 흘렀을까요? 달력에 동그라미 쳐둔 내 팔순 생일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아무리 아들 내외가 나를 없는 사람 취급해도 팔순은 그냥 생일이 아니잖아요. 평생에 단 한 번뿐인 큰 잔칫날인데 나는 속으로 작은 기대를 품었어요. 그래도 이날만큼은, 이날 하루만큼은 가족들이 나를 돌아봐 주지 않을까. 작은 밥상이라도 함께 차려놓고 아들한테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 들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헛된 희망이었죠. 생일을 며칠 앞둔 저녁이었어요. 아들 내외가 거실에서 무언가 심각하게 이야기를 나누더니 나를 불렀어요. 오랜만에 듣는 다정한 목소리에 나도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식탁에 앉은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내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내는 말이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요즘 회사 일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요. 이번 생신은 조촐하게 저희끼리 일본 온천 여행 다녀오는 걸로 대신할게요. 며느리 지연이가 마치 큰 선심이라도 쓰는 듯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우리끼리라는 말 속에 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민준이를 쳐다봤어요. 하지만 아들은 아내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죠. 네, 엄마. 저희도 좀 쉬어야죠. 다녀와서 좋은 선물 사다 드릴게요. 그들에게 내 팔순은 그저 그들의 고단한 일상에서 벗어나기 위한 좋은 핑계일 뿐이었어요. 가족의 중요한 행사를 그저 개인의 여가와 소비로 대체해버리는 그들의 가치관을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죠. 그들은 내게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이미 비행기 표와 호텔 예약까지 다 끝마친 상태였으니까요. 나는 그저 고개를 떨구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리고 내 팔순 생일 당일, 집은 텅 비어 있었어요. 이른 아침부터 여행 가방을 끌고 나가는 세 식구의 뒷모습을 나는 창문 너머로 그저 지켜보기만 했어요. 왁자지껄한 웃음소리가 멀어지고 집 안에는 시계 초침 소리만이 유령처럼 울려 퍼졌어요.
평생을 바쳐 지은 이 넓은 집에 오늘 밤은 나 혼자였어요. 점심때가 되어도 배가 고프지 않았어요. 저녁이 되어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 나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부엌으로 나갔어요. 텅 빈 냉장고를 열어볼 힘도 없어서 찬장 구석에 있던 라면 한 봉지를 꺼내 물을 끓였어요. 꼬불꼬불한 면이 냄비 안에서 풀어지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팔순 생일날 저녁상으로 라면이라니 내 신세가 참 처량하다는 생각에 헛웃음이 나왔어요. 그때였어요. 식탁 위에 놓여있던 지연이의 태블릿 PC 화면이 저절로 켜졌어요. 와이파이에 연결되어 있었는지 새로운 알림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지연이가 SNS에 새 게시물을 올렸다는 알림이었어요. 화면 속에는 새 식구가 뜨거운 김이 피어오르는 온천탕 안에서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 있었어요. 그 밑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죠. 가족여행, 일본 온천, 힐링타임, 엄마 생신 축하 겸. 엄마 생신 축하 겸. 그 네 글자가 내 눈을 후벼 파는 것 같았어요. 나는 뜨거운 라면 냄비 앞에서 차가운 스마트 기기 화면 속에서 웃고 있는 내 가족을 보고 있었어요. 라면의 뜨거운 김과 내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 뒤섞여 시야가 흐려졌어요. 아, 이제 정말 끝이구나. 내가 붙들고 있던 마지막 미련의 끈이 바로 이 순간, 이 라면 한 그릇 앞에서 툭 하고 끊어져 버렸어요. 이게 바로 그들이 내게 보내는 마지막 메시지였어요. 당신은 이제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눈물을 닦을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내 방으로 들어가 수십 년간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장롱 깊숙한 곳에 손을 넣었어요. 손끝에 닿는 낮고 두툼한 감촉. 내가 젊은 시절부터 빼곡하게 적어 내려온 낡은 전화번호 수첩이었어요. 이건 나만의 아날로그 자본이었죠. 나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넘겼어요. 그리고 망원시장에서 국밥집을 할 때 내 옆 가게에서 채소를 팔던 친구 영숙이의 번호를 찾아냈어요. 수화기를 들자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수십 년 만에 듣는 친구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나는 울음부터 터뜨렸어요. 그리고는 지난 몇 년간 내가 겪었던 모든 서름과 억울함을 남김없이 쏟아냈어요. 영숙이는 아무 말 없이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어요. 그리고는 버럭 나 대신 화를 내주었죠. 선자야, 이 미친 것들. 너 그렇게 당하고만 살 거야? 내 권리는 네가 찾아야지. 누가 찾아줘. 친구의 그 한마디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영숙이는 자기가 아는 사람 중에 아주 믿을만하고 입 무거운 부동산 중개인이 마포구 토박이로 있다며 그 사람을 소개해 주겠다고 했어요. 진정한 내 편, 내 인적 네트워크가 수십 년 만에 다시 가동되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영숙이가 문자로 보내준 번호를 스마트폰에 저장했어요. 이전까지 나를 괴롭히고 소외시켰던 이 차가운 기계가 이제는 내 복수를 위한 무기가 될 참이었죠. 나는 통화 버튼을 누르기 전 크게 심호흡을 했어요. 부동산 중개인과 전화가 연결되었을 때 내 목소리는 더 이상 울먹이지 않았어요. 슬픔에 잠긴 늙은이의 목소리가 아니었죠. 그건 40년간 시장 바닥에서 억척같이 장사를 해온 사업가 박선자의 목소리였어요. 나는 내 상황을 길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대신 아주 간결하고 단호하게 말했죠. 사장님, 제가 마포구에 3층짜리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아무도 모르게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처분하고 싶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침묵. 하지만 내 마음은 놀랍도록 평온했어요. 절망의 나라 끝에서 나는 마침내 내가 가야 할 길을 찾아낸 거예요. 전략적 행동의 첫 발을 내디딘 순간이었죠. 부동산 중개인에게 전화를 건 다음 날, 나는 내 평생 처음으로 가장 비싼 옷을 사 입었어요. 시장 바닥에서 흙먼지 묻히며 입던 몸빼바지도 아들 녀석이 사준 낡은 카디건도 아니었어요. 백화점에 가서 가장 점잖고 단정해 보이는 투피스를 골랐죠. 이건 나 자신을 위한 갑옷이었어요.
40년간 국밥을 팔아온 박선자가 아니라 18억짜리 부동산의 소유주 박선자로서 첫걸음을 떼는 의식이었죠. 내 친구 영숙이가 소개해준 부동산 중개인은 과연 소문대로 입이 무겁고 일 처리가 확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나를 사모님이라 부르며 깍듯하게 대했지만 그 눈은 내가 정말 이 집을 팔 의지가 있는지, 내 정신은 온전한지 날카롭게 살피고 있었어요. 그는 아마 며느리가 퍼뜨린 소문을 조금은 들었을지도 모르죠. 나는 그 앞에서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40년간 수천 명의 손님을 상대하며 다져온 배짱이 튀어나왔어요. 나는 그에게 내 조건을 명확하게 제시했어요. 사장님, 저는 최고가를 받으려는 게 아닙니다. 첫째, 일주일 안에 모든 거래를 현금으로 끝낼 것. 둘째, 이 거래는 제 아들 내외는 물론 그 누구도 알아서는 안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지켜주실 수 있습니까? 내 단호한 태도에 중개인의 눈빛이 바뀌는 것을 느꼈어요. 그는 더 이상 나를 동정받아야 할 늙은이로 보지 않았죠.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현금 부자 투자자가 있다며 바로 연락을 취했어요.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기 시작했어요. 내 전문적 옹호자는 내 40년 장사 경험에서 나온 협상력을 존중해 주었고, 내 계획은 착실하게 현실이 되어 갔어요. 아들 내외가 일본에서 온천을 즐기며 SNS에 사진을 올리고 있던 그 닷새 동안 나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거래를 진행했어요. 은행에 가서 새로 비밀 계좌를 만들고 동사무소에 가서 인감증명서를 떼었죠. 그리고 계약 당일 나는 조금도 떨지 않았어요. 부동산 사무실에 마주 앉은 투자자 앞에서 나는 내 서류 가방에서 집문서, 즉 등기권리증과 인감도장을 꺼냈어요. 묵직한 인감도장을 들어 붉은 인주를 묻히고 계약서 위 박선자 이름 옆에 찍는 순간 나는 내 지난 세월의 무게를 함께 꾹 눌러 담았어요. 이 단순하고 아날로그적인 행위가 내 아들 내외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디지털 기반의 허울 좋은 삶을 송두리째 파괴할 것이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죠. 계약이 성사되고 다음 날 내 비밀 계좌에는 1800이라는 평생 구경도 못 해본 숫자가 찍혔어요. 나는 마지막으로 마포구청 민원실에 가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완벽하게 마무리했어요. 이제 이 집은 법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었어요. 나는 자유로워진 거예요. 모든 것을 끝마친 바로 다음 날 아들 내외가 일본에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그들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동시에 만족감이 어려 있었죠. 지연이는 내게 일본에서 사온 과자 상자를 툭 던져주며 생색을 냈어요. 어머님, 저희 왔어요. 이거 어머님 선물이에요. 나는 아무 말 없이 그걸 받아들었어요. 그날 저녁 아들 내외는 나를 거실 소파에 앉혔어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죠. 지연이는 위조된 염려가 가득한 얼굴로 서류 몇 장을 꺼내 내 앞에 내밀었어요. 어머님, 저희가 여행 가서 깊이 생각해 봤는데요. 아무래도 어머님이 요즘 기억력도 안 좋으시고 하니 이제 저희가 어머님 재산을 관리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님을 위해서예요. 그 서류는 사실상의 재산 포기 각서였어요. 내가 노망이 들었으니 모든 법적 권리를 자식들에게 넘기라는 내용이었죠. 내 마지막 남은 것까지 모조리 빼앗으려는 그들의 탐욕이 종이 위에서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나는 그 서류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대신 그들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봤죠.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모른 채 자신들의 승리를 확신하는 저 어리석은 얼굴들을 나는 내 옆에 놓아두었던 서류 가방을 조용히 열었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띵동. 날카로운 초인종 소리가 거실의 무거운 공기를 갈랐어요. 지연이는 누구세요? 하며 짜증스럽게 현관으로 향했죠. 문을 열자 낯선 중년 남자가 서 있었어요. 저, 새로 이사 온 집주인입니다. 이사 날짜를 상의 드리려고 왔는데요. 새로운 집주인,
그 한마디에 지연이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졌어요. 민준이도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죠. 그들은 도무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나는 바로 그 순간을 기다렸어요. 나는 서류 가방에서 내가 준비한 서류들을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쳐 놓았어요. 부동산 매매 계약서, 그리고 내 비밀 통장에 찍힌 18억 원의 입금 내역서. 아들 내외의 시선이 서류 위를 미친 듯이 오갔어요. 믿을 수 없다는 경악과 공포, 그리고 점차 번져가는 절망감. 그들의 표정이 시시각각 무너져 내리는 것을 나는 똑똑히 지켜봤어요. 지연이가 거의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로 내게 소리쳤어요. 이게 다 뭐예요? 어머님, 저희한테 상의도 없이.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차갑고 조용한 목소리로 그들의 말을 잘랐어요. 상해? 내 집을 내가 파는데 누구랑 상의를 해야 하지?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경악으로 일그러진 아들 내외의 얼굴을 지나쳐 현관으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문 앞에 서서 이제는 내 집의 손님이 되어버린 그들을 향해 마지막 말을 건넸어요. 이 집은 이제 내 집이 아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 내 한마디에 그들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어요. 그들의 완벽한 가정이라는 허상은 바로 내가 평생을 바쳐 지은 이 집 위에 세워진 것이었으니까요. 이제 그 기반이 사라졌으니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죠. 나는 내 아들과 며느리의 텅 빈 눈동자 속에서 완전한 절망을 보았어요. 그리고 비로소 아주 길고 길었던 40년의 응어리가 풀려나가는 것을 느꼈어요. 내 마지막 말이 거실의 텅 빈 공기 속으로 흩어지고 한동안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아들 내외는 마치 시간이 멈춘 조각상처럼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죠. 그들의 얼굴에는 충격, 불신, 그리고 뒤늦게 밀려오는 공포가 순서대로 스쳐 지나갔어요. 아마 평생을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현실이었을 거예요. 늘 그 자리에 당연하게 서 있던 집이 그들의 발밑이 꺼져버린 거죠.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건 며느리 지연이었어요. 그녀는 무릎을 꿇고 내게 기어오다시피 다가왔어요.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그토록 당당하고 거만하던 목소리는 간데없고 절박한 울음만이 터져 나왔죠. 아들 민준이도 그 옆에 따라 엎드렸어요. 엄마, 내가 잘못했어. 내가 평생 효도할게. 제발 우리를 내쫓지 마세요. 하지만 내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나는 그들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용서는 너희 스스로에게 해라. 너희가 나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너희 스스로가 얼마나 끔찍했는지 뼈저리게 깨달을 때까지. 내 복수는 그들을 파괴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스스로를 성찰하게 만드는 마지막 가르침이었죠.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내 작은 짐가방 하나만 챙겨들고 그 집을 나섰어요. 내 평생이 담긴, 하지만 이제는 빈집이 되어버린 그곳을 뒤로하고서요. 나는 미리 구해둔 작은 오피스텔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남양이라 햇살이 잘 들어오는 작지만 아늑한 공간이었죠. 그곳에는 더 이상 나를 촌스럽다고 핀잔 주는 사람도, 내 물건을 쓰레기 취급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오직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만 채워나갈 수 있는 온전한 내 공간이었죠. 며칠 뒤 아들 내외가 수소문 끝에 내 오피스텔로 찾아왔어요. 며칠 사이에 헬쑥해진 얼굴로 그들은 또다시 내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작은 월세방으로 이사했다더군요. 그들은 눈물로 용서를 빌었지만 나는 냉정함을 잃지 않았어요. 일어나거라. 너희가 정말 잘못을 깨달았다면 나를 찾아올 게 아니라 너희 둘이서 새로운 삶을 어떻게 꾸려나갈지 고민해야지. 나는 관계 회복의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분명히 선을 그었죠. 지금은 아니라고. 너희의 성장을 지켜보겠다고. 내 이야기는 망원시장 친구 영숙이와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입소문처럼 퍼져나갔어요. 처음에는 그저 남의 집안 싸움 가십거리처럼 퍼지는가 싶었는데
이야기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마포구 주민센터의 사회복지사가 내 사연을 듣고 연락을 해온 거예요. 혹시 비슷한 처지에 있는 다른 어르신들을 위해 노년층의 재산권과 법률 상식에 대해 강좌를 한번 해줄 수 있겠냐고요.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내 부끄러운 치부를 남들 앞에 드러내는 것 같아서요. 하지만 그 생각을 바꿨죠. 나처럼 평생을 자식만 위해 살다가 모든 것을 빼앗길 위기에 처한 다른 누군가가 있다면 내 경험이 그 사람에게는 용기가 될 수도 있겠다고. 나는 용기를 내어 주민센터 강단에 섰어요. 그리고 내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어놓았죠. 내 경험을 공유하며 법이 우리 같은 늙은이들을 어떻게 지켜줄 수 있는지, 우리의 권리를 찾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이야기했어요. 내 강좌는 엄청난 호응을 얻었어요. 많은 어르신들이 눈물을 흘리며 내 이야기에 공감했고, 강좌가 끝난 뒤에도 자리를 뜨지 못하고 내게 상담을 요청했죠. 그날을 계기로 주민센터에서는 정기적인 노인 권리 찾기 지원 모임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내가 그 모임의 중심이 되었죠. 이것이 바로 내 삶에 찾아온 전설적인 변화의 시작이었어요. 나는 더 이상 무시당하고 소외된 늙은이가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존경받는 공동체의 어른이 된 거예요. 나는 이제 스마트폰으로 여행 정보를 검색하고 지원 모임 회원들과 단체 채팅방에서 소통해요. 한때 나를 고립시켰던 기술은 이제 세상을 연결하고 공동체를 만드는 따뜻한 도구가 되었죠. 그리고 나는 내 남은 인생을 온전히 나를 위해 쓰기로 결심했어요. 집을 판 돈의 일부인 5억 원을 떼어 세계 여행을 계획했죠. 평생 국밥집 주방과 집안에서만 살았던 내가 이제 더 넓은 세상을 보러 떠나는 거예요. 지금 나는 공항 라운지에 앉아 있어요. 잠시 후면 내 첫 여행지인 스위스로 가는 비행기가 떠나요. 창밖으로 보이는 거대한 비행기를 보니 내 가슴이 평생 처음 느껴보는 설렘으로 가득 차오르네요. 내 얼굴에는 이제 그늘 한 점 없어요. 오직 평화와 자유로움만이 가득하죠. 돌이켜보면 나를 그토록 아프게 했던 그 빈집은 내게 슬픔의 공간이었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집을 비워내고 나서야 비로소 나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문을 열 수 있었어요. 이제 정말 내 인생에 새로운 막이 오르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때로는 나를 가두는 감옥이 될 수도 있어요. 진정한 독립은 그 낡은 문을 스스로 열고 나오는 용기에서 시작되죠. 자신을 온전히 존중할 때 비로소 잠겨 있던 새로운 세상의 문이 활짝 열리는 법이거든요. 모든 것은 나 자신에게서 비롯되는 거예요.